자, 전산회계 1급 제 118회 우리 실무 시험 파트 지금 하고 있죠? 1번, 2번 일반 전표 입력까지는 끝났고요.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할 차례죠. 메인 매출 전표 문제 3번이에요. 자, 이것도 일반 전표 입력은 내려놓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있죠? 자, 거래 일자는 7월 30일이고요. 울산 자동차로부터 공장에서 사용할 업무 목적에 5인승 승용차라고 되어 있죠. 배기량은 998. 개별 서비스와 과세. 아, 요거는 1000cc 이하니까 불공사항 아니란 얘기네요. 그죠?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51번의 과세 품목인지 아니면 54번 불공에 해당되는 것인지 얘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만 요 두 가지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불공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우린 과세로 해서 매입세 공제받는 것으로 입력을 할 거예요. 자, 구입하고 200만 원은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신한카드로 결제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이거 그대로 천천히 입력할 테니까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날짜는 7월 30일로 해주시고요. 부가세 유형은 51번 과세, 품목은 승용차라고 되어 있고요. 배기량 998cc. 이고 cc가 아니라 cc. 뭐 수량은 하나라고 되어 있고 뭐 단가는 1,800만 원이었겠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180만 원. 자, 거래처는 울산 자동차라고 했어요. 울산 자동차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분계는 혼합분계로 해주셔야겠죠. 얘는 차량 운반구로 기계장치가 아니라 차량 운반구로 해주셔야 되고, 대변에 그 금액들 중에서 지금 현금으로 200만 원은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200만 원은 줬고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니까 미지급금 해주시고, 여기 거래처 조심하셔야죠. 거래처는 카드회사가 신한카드라고 했어요. 신한카드로 이렇게 바꿔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신한카드, 예, 됐어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첫 번째 문제는 패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문제는 거래가 8월 16일 거래고요. 원재료 매입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당사의 제품 원가는 60만원짜리, 시가는 110만원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자, 거래처는 입력을 생략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제품을 거래처에다 줬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무상이라고 했죠. 아까 우리 부가세 이론 시간에 얘기했던 간주 공급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죠. 간주, 아이고, 지금 오늘이 현충일이어서 사이렌이 울리고 있네요. 잠깐 멈췄다가 할게요. 자, 사이렌 소리가 멈췄네요. 자, 간주 공급이라는 걸 배우셨죠? 부가 아니라 공급. 간주 공급은 무상 공급이라고도 부르고요. 무상 공급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주 공급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그 네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간주 공급 꼭 암기를 하세요. 부가세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예요. 실무가 됐던 시험이 됐던. 그래서
지금 여기 간주 공급으로 보는 것은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인데, 재화인 이 제품이 거래처에다가 줬을 때 재화가 공급되면 과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상으로 줬다 할지라도 판매한 것으로 본다고 했으니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차변에 접대비가 되겠죠. 접대비라고 또 계속 했었는데, 기업 업무 추진비 했는데, 얘는 500번대 원재료 매입처라고 했으니까요. 500번대 업무 추진비로 해서 계정을 써주셔야지 될 것이고요. 금액은 우선 대변 거 결정시켜놓고서 알려드릴게요. 대변에다가는 지금 얘가 원가가 아니라 시가에 대한 10%를 부가세에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간주 공급에 대해서는 판매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었잖아요. 자, 재화를 판매한 것으로 보니까 판매한 시가의 10%가 부가세 납부하라는 게 간주 공급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얼마로 계산이 돼요? 110만원에 여기 부가세 예수금은 11만원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품을 줬잖아요. 그죠? 돈으로 준 게 아니라, 그럼 제품이라는 우리 재고자산은 이렇게 제품이 없어졌겠죠. 제품은 얼마짜리? 회계 처리할 때 제품 우리 거 처리할 때는 원가로 처리하는 거예요. 원가로 이렇게 제품을 처리하고 빼먹으면 안 될 거 적요란에 8번 타계정 대책, 이 문제는 요거까지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가세 배우실 때 실무에서 문제나 아니면 우리 자격시험 문제에서나 되게 중요한 파트이다 보니까 이걸 정확히 암기해놓지 않으시면, 또 이런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요 문제가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도 우리가 납부해야 되고, 제품의 원가도 우리가 제품을 줬으니까 원가도 그만큼 외부로 유출되는 거고, 그래서 해당되는 금액의 접대비로 처리해야 될 금액은 71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로 71만원, 이렇게 두 가지 금액이 합쳐진 것을 표시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요 문제 하나 갖고 여러 가지 설명을 쭉 같이 해드렸는데, 문제 나오는 형태는 하나만 제대로 잘 이해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가를 왜 가르쳐주고 시가를 왜 가르쳐줬겠을까요? 얘가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러한 회계 처리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을 아는지 물어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준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 내용을 8월 16일 날짜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8월 16일. 자, 유형은 지금 우리가 증빙서류는 있어요? 없어요? 간주 공급은 증빙서류가 없어 무조건 건별이에요. 간주 공급은. 간주 임대료도 차후에 배울 때도 그렇겠지만 건별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접대 목적이라고 되어 있으니 접대 목적이라고 그냥 쓸까요? 자, 공급가액은 아까 시가로 판매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110만원으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11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거래처는 지금 생략하라고 했어요. 분계는 혼합 분계 해주시고요. 자, 제품 대변으로 우리가 지금 납부할 금액 여기 11만원으로 판매한 것으로 봐서 부가세 예수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준 것은 제품을 줬어요. 그죠?
제품하고 제품 매출은 계정이 다른 거예요. 제품은 재고자산이고 제품 매출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에 해당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 제품 정렬안에다가 8번 타기종으로 대책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금액은 우리 원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 드렸죠. 원가 60만원. 자, 이거를 다 우리는 접대비 처리해야 돼요. 기업 업무 추진비. 근데 몇 번대? 800번대가 아니라 500번대 원재료 거래처라고 했으니까요. 500번대로 기업 업무 추진비에서 71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달라는 문제였었던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입력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답안지 보니까 지금 문제에서 말이죠. 시가가 110만 원이랬는데 이 시가 안에 부가세가 포함된 건지 아닌지 말이 전혀 언급이 없죠. 그래서 110만 원을 공급가액으로 한 것도 맞게 해줬고 100만 원을 갖다가 공급 대가로 110만 원으로 쓴 것도 맞게 해줬어요. 근데 문제 출제했던 그 출제자의 의도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100만 원하고 10만 원 이렇게 나누려고 했던 것인데 문제가 명확히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처리했어도 다 맞게 해준다고 답안지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날짜는 9월 19일 거래고요. 영업부 직원들, 여러분이 회계 1급에서는 영업분지, 생산분지, 그다음에 구매 관리부인지 이런 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용을 기록할 때 500번, 800번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직원들의 사내 체육대를 위해서 단짠 도시락을 주문하고 비시카드로 결제했다고 하네요. 뭐 이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은 회계 처리가 되겠네요. 차변에 복리 후생비 쓰시면 되겠고요. 복리 후생비는 영업부라고 했으니까 800번대 판관비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금액은 공급가액 복리후생비는 50만원 그죠? 그다음에 결제한 금액은 BC카드로 결제했다고 했으니까 대변에 이지급 해놓고 카드 회사는 BC BC카드 거래처 써주시고 55만원. 그 다음에 5만원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매입세, 부가세, 대급금 5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높아심에 혹시 해서 알려드리는데요. 우리가 그냥 부가세 대급금이란 용어도 사용했다가 매입세액이라고 썼다가 또 부가세 예수금 썼다가 매출세액이라고 썼다가 헷갈리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가세 대급금은 재무회계에서 부가세에서 얘기하는 매입세액을 기록하는 계정명이고 매입세액은 부가세법에서 사용하는 매입세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는 매출세액이 되겠죠. 매입세, 매출세액은 부가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우리는 이 매입세액, 매출세액에 대해서 여기 부가세 예수금 얘는 우리가 얘네들을 재무회계에서 기록할 때 쓰는 계정 과목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입력해야 될 자료는 날짜 9월 19일 날짜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9월 19일 날짜로 9월 19일. 자, 카드로 우리가 매입을 한 것이니까 57번 카과에 해당되고 영업부라 그럴까요? 영업부
체육대회 뭐 이 정도 써놓으면 되지 않을까? 금액은 55만원. 거래처는 단짠 도시락. 자, 신용카드 회사는 BC카드라고 아까 그랬죠? BC카드. 분기는 카드 결제했으니까 4번 미지급금 해주시고, 원재료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복리후생비 800번대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볼게요. 날짜는 10월 30일 거래고요. 공장 제품 운반용 1톤 트럭에 차량 수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차량 유지비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25만원, 25,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뭐 별다른 내용 없이 공장 트럭 운반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변에 차량 유지비 25만원, 부가세 대급금 25,000원, 대변에다가는 현금 27만 5천원, 뭐 요거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뭐 별다로 쓸 게 없어요. 자, 결제 증빙서류가 현금 영수증이기 때문에 매입에서 현금 영수증을 사용했을 때 현과 요거 선택해서 요 자료 그대로 입력해주면 되실 것 같아요. 10월 30일 거 입력해 볼게요. 10월 30일 유형은 현금 영수증, 매입의 현금 영수증 현과 61로 되어 있죠. 자, 품목은 아까 뭐라고 써 있느냐면 차량 수선, 여기다가 차량 수선 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27만 5천원 이렇게 나오면 25만원하고 2만 5천원하고 자동으로 나뉘어지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 있다랬어요? 차차차 요거죠. 센터 해주시고요. 현금으로 다 냈다고 했어요. 자, 원재료 대신에 차량 유지비, 여기 공장에 관련된 거니까 500번대 차량 유지비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네 번째 해당되는 문제를 다 반영을 해준 것이네요. 이렇게요. 되셨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5번 문제는 11월 10일 거래고요. 해외 수출을 위해서 구매 확인서에 따라 대림전자의 제품 500개, 개당 10만원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대금은 2개월 후에 외상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매출을 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부가세 코드 12번으로 사용하기로 배웠죠.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11월 10일자 날짜로 입력해 봐요. 11월 10일 부가세 이용은 매출에 영세율의 세금계산서니까 12번. 그다음에 품목은 뭐 제품이라고 그냥 썼지 아까. 그 다음에 수량은 500개, 단가는 1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대림, 세금계산서 발급했고 영세율 구분은 구매확인서 3번이겠죠.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거, 서류번호는 별도로 주어진 게 없었고요. 분기는 다 외상이라고 했으니까 제품 매출, 외상 매출,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5번 문제는 되게 단순한 문제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12월 1일 거래고요. 대표이사 김재일이 개인적 휴가를 위해서 요트를 해양으로부터 한 대 1억 원에
별도로 구매를 했대요. 그 즉시 보통예금 계좌에서 결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가지급 계정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거래처는 김제1로 선택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 상황은 아까도 우리 이론 시간에 부가세법에서 되게 중요한 게 불공사항이라고 했어요. 불공사항에서 지금 이 문제 매입에 관련돼서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은 여기다 다시 한번 쓸게요. 매입 과정에서 여러분이 세금 계산서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51번 과세를 선택할 것인지 54번 불공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이 잘 봐야 된다 그랬었죠. 근데 불공사항을 모르고 있으면 이거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얘는 불공사항에서 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예요. 왜? 여기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이유가 이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이유가 사업에 사용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인데 지금 여기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휴가를 위해서 사용했잖아요. 그럼 매입세액 공제가 돼요? 안 돼요? 매입세액 공제의 목적이 사업에 사용됐을 때라는 걸 안다면 얘는 당연히 공제를 안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트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등록할 때 당연히 불공 처리를 하시고 불공 처리한 그 금액에 대해서 이 1억 1천이죠. 이 금액을 이 대표이사로부터 가지급금 처리해놨다가 다 회수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회사는 지금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도 하나의 인격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인격체인데 여기에 대표이사는 개인이에요. 즉 법인 별도고요. 개인 별도예요.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그런데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법인의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법인은 개인한테 그 돈을 갚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지급금 계정 사용해라는 게 일단 법인이 개인의 돈을 먼저 결제해 줬으니까 대표이사는 당연히 법인한테 이 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자, 내용은 그 정도 설명해 드리고 얘는 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불공사항이다. 여기다가 사업 무관이라고 써놓을게요. 사업 무관한 세금계산서라서 불공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회계 1급 시험 문제, 불공사항 시험 문제는 매번 아주 정형적으로 출제되는 시험 문제예요.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날짜는 12월 1일 날짜로 12월 1일 날짜로 유형은 불공, 내용은 요트라 그랬죠. 공급가액은 1억.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해양. 세금계산서 받았고 왜 바로 나왔네요. 불공제 사유에 눌러보게 되면 불공사항 11개까지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은 여기 사업과 무관한 지출 요거 2번,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법 1000cc라고 하는 거 자동차 소형수용차 얘기하는 거죠. 그거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 즉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세 번째 거, 면세사업 관련, 토지 관련 요 정도까지만 잘 기억해 놓으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확인 눌러주시고요. 아이고, 이거 아니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에요. 사업 무관 분기는 지금 뭘로 했다 그랬었죠? 현금으로 다 결제했다고 했으니까 현금. 원재료 대신에 이를 가지급금으로 바꿔줘야 되죠. 나중에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래처 가지급금을 거래처에서 받는 게 아니라 이건 대표이사 김제1 이걸로 해달라 그랬었죠. 거래처 이렇게 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가지급금의 의미는 우리 직원들이 출장 갔을 때 출장 가는 비용으로 가지급금 이렇게 먼저 지급한 성격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가지급 정산을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6번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먼저 문제 4번 오류수정으로 넘어가네요. 오류수정 문제는 또 뭐가 있나 보도록 하죠. 일반 전표 또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 오류수정을 해달라는 문제예요. 자, 날짜를 보면 9월 28일 KCT넷으로부터 구매한 컴퓨터의 대금 110만원 이 컴퓨터를 갖다가 구입했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외상으로 구입하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 원재료로 회계 처리했으나 사실은 영업부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현금으로 구입하고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네요. 회사는 이를 비품으로 처리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9월 28일 날 거래해 보니까 지금 얘가 원재료로 지금 입력했다고 하고 있잖아요. 원재료. 그럼 여기 한번 9월 28일 거를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그대로 있으니까 9월 28일로 조회를 해보니까 과세 51번 컴퓨터로 해놓고요. 그죠? 분계를 여기 자료 입력된 것은 별반 이상한 거 없이 그대로 다 입력을 잘 했어요. 다만 여기 외상으로 해갖고서는 얘를 외상 매입금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외상 매입금이 아니죠. 여기 영업부에서 사용 목적으로 했다는 것은 유형자산이란 뜻이에요. 유형자산으로 기록을 해야지 되는데 외상 매입금으로 기록해 여기 원재료로 기록해놨고 원재료를 돈을 갖다 지급을 안 했으니 외상 매입금으로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줘야 되겠어요? 여기 외상 대신에 3번 혼합분계로 눌러주시고 원재료가 아니라 얘는 비품이 돼야 되겠죠. 비품을 영업부에서 사용 목적으로 산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돈을 아직 지급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면 여기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했으니 얘는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다 입력하면 안 되죠. 여기다가 미지급금 해주시고 거래처 KCT넷 해가지고서는 110만원 원재료를 비품으로 바꿔주고 외상 매입금을 미지급금으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 있었다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되시겠나요? 무슨 현금 영수증 받았다는데요. 그러면 미지급금이 아니라 여기 현금 영수증 받았다고 하니까 현금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겠네요. 그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9월 28일 거에 대한 오류 수정 같이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11월 2일 거래죠. 11월 2일 거래에는 공장의 새로운 제품의 개발을 위해서 연구비 500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대요. 해당 지출은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용 계정인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해야 했지만 개발비 자산으로 처리했다고 하고 있네요. 지금 우리가 여기 무형자산에 대해서 나왔는데 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무형자산으로서 인식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연구비는 아직 개발 단계만 있을 뿐이지 개발 연구 단계에 있을 뿐이지 개발 단계까지 넘어가는 건 아니라는 뜻이고 그래서 경상연구개발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이 경상연구개발비는 참고로 여기다 구분을 해놓을게요. 개발비는 무형 자산 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비를 코스프레하는 연구 개발비, 그 다음에 개발 연구비, 그 다음에 경상 개발비, 그 다음에 경상연구 개발비라고 여기 나왔죠. 경상연구 개발비. 개발비라는 게 아무리 많이 들어갔어도
개발비 이외에 연구 단계에서 집행되는 모든 비용들은요 다 판관비예요. 모두 다 뭐다? 판관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구분이 좀 빠르지 않을까? 또 개발비라고 썼다고 해서 이게 비용 기정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날짜 11월 2일 거. 11월 2일 거시는 일반 전표에 있겠어요? 매입 및 출전표에 있겠어요? 보니까 일반 전표에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얘를 없애주고 일반 전표 입력해서요. 11월 2일을 조회를 하는 거죠. 자, 개발비로 되어 있는 걸 뭘로 바꿔주라고요? 문제에서 경상연구 개발비라고 얘기해줬죠. 경상연구 개발비 800번대로. 근데 여기가 공장이 새로운 제품이라 했죠. 공장이면 500번대. 이렇게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었다는 얘기죠. 되셨죠?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제 5번은 결산 정리 사항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결산 정리 사항은 일반 전표 입력해서 날짜는 12월 31일 날짜로 해당되는 거래에 대해서 차변, 대변 여러분이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보시게 되면 외상매입금 규정에는 중국에 소재한 거래처 문 차이나에 대한 외상매입금 220만원, 달러로는 2,000불이 포함되어 있대요.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은 1,120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계산기로 한번 이때 지금 외화 부채죠. 외화 부채에 대해서 2,000달러였다면 220만원으로 기록을 할 때 환율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겠죠. 220만원 나누기 2,000불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때 환율은 이때 1달러당 환율은요 1,100원이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죠? 1,100원이었는데 기말의 환율을 보니까 1,100원보다 금액이 더 올라갔네요. 그죠? 얘를 갖다가 1달러당 이렇게 헷갈리려나? 이렇게 하고 1,100원 1달러당 1,100원이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환율 계산 문제가 나오면 좀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는 내용이 아닌지라 헷갈려요. 그래서 1달러당 환율만 비교를 해보세요. 외상매입금 이때 당시에는 1,100원 원화로만요. 원화로 1,100원을 주면 되는데 지금 아직 주지는 않았지만 12월 31일 환율을 적용해 보니까 1,120원을 줘야지 돼요. 그러면은 내가 더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나한테는 손해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때 사용할 계정은 외화를 갖다 환율 때문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기정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외화 환산 손실 금액은 얼마인가 봤더니 지금 2,000달러에 1달러당 20원이 더 올라갔죠. 그 차익만큼만 손해가 나는 거죠. 20원 곱하기 2만 달러 이렇게 주게 되면 총 40만 원이 되네요. 40만 원인가? 다시 20원 곱하기 2,000달러라 그랬죠. 2만 달러가 아니라 4만 원 되겠죠. 그래서 여기 4만 원이 외화 환산 손실이 되는 것이고요. 대변에다가는 우리가 매상매입금이 더 증가한 거죠. 외상매입금 어디에 대해서 문차이나에 대해서요. 이렇게 12월 31일 날 여러분이 환율을 반영해서 평가를 해 주셔야지 돼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여러분 단기매매주권도 12월 31일 날 공정가치 평가에서 오른 만큼 또는 내린 만큼 표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매화와 관련된 것도 우리가 처음에 거래가 있었던 때의 환율과
12월 31일 날의 환율은 대부분 다 틀리겠죠. 그런데 재무상태표에는 어떻게 표시하라고 배웠어요? 재무상태표는 그 시점에 재산 상태를 표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외화로 되어 있지만 이 금액을 기록하는 게 맞겠습니까? 12월 31일 날 이 금액으로 표시를 해줘야지 맞겠습니까? 재무상태표는 그 시점에 재산 상태를 표시하는 표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바로 요걸 표시해줘야 되죠. 그래서 환율 평가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12월 31일 재산 상태가 우리 부채가 이만큼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는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로 4만원, 대변에 4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문제 여기 넘어가기 전에 여기 환율 관련된 게 나왔으니까 외환차 이익이나 외환차손 기정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실제로 이 외상매입금을 갚거나 외상매출금 받았을 때 실제 대금을 결제할 때 환율 때문에 차이 나는 것은 그 차익을 외환차익이나 외환차손 기정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12월 31일 날 기말에 평가할 때 차이가 나는 것은 외화 환산 손실이나 외화 환산 이익을 사용하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그리고 12월 달은 1월 달부터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긴 거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외화 결제를 통해서 환차익이 나게 되면 짧은 거 외환차익이나 외환차손 사용하세요 라고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차변에다가는 외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외화 환산 손실 금액은 4만원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외상매입금이었는데 여기 문차이나 라고 했었죠. 4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라는 얘기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72만원을 10월 1일에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대요. 자, 해당 보험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라고 하네요. 회사는 해당 보험료를 이체할 때 전액 성급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보험료 월할 계산에서 이 문제는 결과론적으로 올해 비용으로 얼마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야 되죠? 이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성급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보험료와 관련돼서 얘가 손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개념 과목인데 결산할 때 손익의 이연이라든지 손익의 예상이라든지 이런 거 구분하는 게 무척 어렵다고 하시기에 제가 다시 한번 요 문제 설명하면서 문제 풀기 전에 계정들 용어들을 설명하는 거 한번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일단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내용을 들어보고 여러분이 여기 잘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파트인 이 손익의 이연이라든지 손익의 예상이라든지 이 규정 과목은요. 우리 결산 정리사항에서 수동결산, 자동결산 요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보편적으로 손익계산서에서 여러분이 회계 담당자로서 12월 31일 날 이런 결산 정리사항을 정리해 줘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의 이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즘 뭐 손익을 갖다가 풀어서서 수익, 비용의 이연 이렇게도 써요. 이 손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말뜻은 이연, 연도를 올해 것과 내년 거 그걸 나누어 달라는 말뜻이에요.
이연은 올해 비용, 내년 비용, 또 올해 수익, 내년 수익, 요거를 연도를 구분해서 나누어 달라는 뜻이 회계 용어에서는 손익의 이연 또는 수익 비용의 이연 이런 용어로 불러요. 그리고 개념이 문제를 읽어보시면 선불 개념이에요. 선불이라서 실제로 돈을 먼저 주었거나 실제로 돈을 먼저 받은 경우, 그런데 그 금액 안에는 올해의 것과 내년의 것이 섞여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산할 때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비용과 수익을 구분해서 입력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선불 개념이기 때문에 이 선불은 선자 들어간 계정 두 가지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선불이라는 걸 알면 선급비용 아니면 선수수익 이 두 가지 계정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손익의 예상이라는 것은 요즘 그 교재에는 또 풀어서서 수익 비용의 예상이라는 용어로도 설명을 하고 있고 수익 비용의 발생이라는 용어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했지만 올해 발생한 비용이라든지 올해 발생한 수익을 예상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얘는 후불 개념이라는 뜻이죠. 문제를 읽어보시면 선불인지 후불인지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문제에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는 후불인 경우에 계정은 미수수익 아니면 미지급비용 이 두 가지 계정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일단 선불, 후불 이 개념 먼저 잘 용어로 구분을 해 두시고요. 이 선불일 경우에 선급비용은 많은 분들이 얘를 비용자 붙어 있다고 비용이 붙어 있다고 수익이 붙어 있다고 손익계산서의 그 계정이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선급비용은 자산 계정이고요. 선수수익은 부채 계정이에요. 그 다음에 미수수익 자산 계정이고요. 미지급비용 부채 계정이에요. 그러면 얘 태생들을 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면 우리가 그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계정이 있죠. 기타 채권이라고 하는 미수금, 선급금 여기에서 파생된 계정이 바로 선수수익과 선급 비용이에요. 말뜻은 여기 해당되는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 비용인데 선급금 돈을 먼저 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계정이 합쳐진 경우 앞에 게 주인인 계정이에요. 그래서 선급금이 자산이라서 선급 비용도 자산 계정이라는 뜻이죠. 선수금 같은 경우에는 선수 수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수익인데 선수금 돈을 미리 받았어요. 그래서 얘를 붙여서 선수 수익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라는 계정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들은 선불 계정이에요. 자, 그러면 미수금 수익도 미수금과 수익이 합쳐진 용어니까 우리한테 수익인 거 아직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기 좀 화면이 잘려서 안 보이는데 미지급 비용은 우리한테 비용인데 지금 미지급금은 아직 지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도 부채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이렇게 설명 모아 놓은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불이다, 후불이다, 그다음에 용어들 구분하실 때 자산, 부채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시험 문제 아주 출제가 잘 돼요. 그리고 거의 출제자들도 여러분이 이거 헷갈려 하신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일단은 요 계정들 구분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내가 요 부분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유튜브 밑에 링크 달아서 결산정리사항 요거 해당되는 것들 있죠. 요 계정들을 설명을 해놨어요. 클릭하셔서 한번 쭉 내용들을 들어보시고 그 유튜브 내용 동영상에는 이 네 가지 계정들에 대한 예, 그다음에 여기 소모품과 관련된 것들 대부분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결산 정리 사항에서 여러분이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설명으로 해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보셔서 복습을 해두시기 바란다고 얘기해 드리는 거죠.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화재보험료 72만원을
10월 1일에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고 하면은 이때 분계는 이렇게 되어 있겠죠. 차변에 근데 얘를 선급비용 계정으로 처리를 했대요. 자산 계정이죠. 선급비용 얘는 자산 계정이에요. 자산 계정으로 금액은 72만원 이렇게 내보냈다는 얘기고요.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요 기록이 10월 1일날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12월 31일 날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얘를 기록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선급비용으로 기록했던 이 선급비용은 올해의 비용과 내년의 비용이 섞여 있죠. 그 다음에 선불이죠. 선불이면은 제가 선급비용 아니면 선수수익 두 가지 계정밖에 사용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험료는 비용 계정이기 때문에 선급비용을 사용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월 31일 시점에서 봤을 때 72만원 중에서 올해 비용으로 우리가 기록해야 될 것은 얼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거 배웠다시피 72만원 중에서 곱하기 12개월 중에서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3개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12분의 올해과에 해당되는 3개월 3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계산이 돼요. 계산기 두들겨 보면 72만원 곱하기 3 나누기 12 해주게 되면 18만원 계산이 되네요. 그죠? 그건 올해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금액은 18만원만 처리를 해야 되고 나머지 72만원 중에서 나머지 54만원은 이는 내년도 보험료가 된다는 거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10월 1일 날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놓고서는 회계 담당자가 12월 31일 날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올해 지금 비용이 발생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올해 비용 18만 원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선급비용 자산 기정은 기간이 경과한 만큼 자산이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산 기정은 기간이 3개월 지났잖아요. 그러면 대변에다가 여러분이 기록해 줘야 될 것은 선급비용 그 자산을 감소시켜 줘야지 돼요. 사용된 만큼 몇 개월, 3개월이 지났으니까 그 금액은 18만 원이 될 거고 자산이 감소한 만큼은 비용 처리를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서변에 비로소 보험료에서 18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보험에 가입했을 때 이렇게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시험 문제에서는 자산으로 처리했다,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처음 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산처리법이라고 불러요. 자산으로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에서 보게 되면 10월 1일 날 비용처리법으로도 시험 문제가 많이 물어본단 말이죠. 그리고 많은 회사들에서는 선급비용이라고는 자산처리법을 사용하는 회사도 있지만 또 많은 회사들은 비용처리법을 사용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비용처리법은 처음에 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라고 아예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예요. 두 개를 다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험 문제 워낙에 잘 나오는 규정이니까요. 보통예금 70여만원. 자,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 비용처리법. 회계용어로는 이렇게 써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비용으로 기록해 처리했다, 자산으로 처리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똑같이 12월 31일 시점에서 결산 우리 정리상으로 분기를 해줘야지 되는데 비용처리법으로 기록했을 경우
지금 똑같이 지금 10월 1일 날 반영된 이 보험료 그냥 놔두게 되면 올해 보험료 18만 원과 내년 보험료 54만 원이 통째로 그냥 손익계산서에 다 들어가 버린다면 손익계산서가 틀려진단 말이죠. 왜? 올해 보험료는 18만 원만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72만 원이 다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12월 31일 날 우리 회계 담당자는요. 이 비용을 갖다가 차변에 발생한 만큼을 대변으로 내년 거는 소멸시켜 줘야 돼요. 보험료 얼마를 소멸시킨다. 비용이 차변에 기록되면 발생하는 것이지만 비용을 대변으로 기록하면 소멸되는 거예요. 내년 거만큼은 소멸시켜 줘야 되겠죠. 54만 원만큼은 소멸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비용이 72만 원에서 54만 원이 소멸이 되니까 비용의 잔액이 얼마 남겠어요? 18만 원만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18만 원만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상기 처리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차변에는 뭐라고 적어요? 이 보험료 54만 원 이거 내년 거 미리 낸 거라면서요. 그죠? 내년 거 보험료 미리 낸 거 뭐라고 적어요? 바로 성급비용이라고 적는 거예요. 그래서 54만 원은 내년 거예요.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여기 비용처리법과 자산처리법 두 가지를 다 설명해 드렸고 12월 31일 회계처리를 보게 되면 회계처리하는 게 방법이 다르죠. 결과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시험 문제가 어떤 문제로 나오든 간에 여러분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 놓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2번 문제에서는 자산처리법이었기 때문에 12월 31일 날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성급비용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좀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차변의 보험료. 자, 차변의 보험료를 하는데 공장에 대한 거니까 500번대 보험료 해주시면 되겠고요. 올해 거에 해당되는 거 18만 원만 써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상급비용 해가지고서는 상급비용으로 18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또 어떤 분 이거 물어봤죠. 왜 성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이런 것들을 써요? 회계 담당자들이 12월 31일 날 직접 결산 분기를 했다는 계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성급 비용 아까 보여드렸던 네 가지 계정 있죠. 그 네 가지 계정들은 회계 담당자들이 12월 31일자로 입력했다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써주는 계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당기에 법인세 등으로 계산할 금액, 법인세, 세금이죠. 법인세 비용은 1370만 원이래요. 그런데 법인세 중간 연납세액으로 세액은 선납세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이를 조회해서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처리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지금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 있는 일반 전표 입력했어요. 여기 차변에다가 지금 법인세는 비용이기 때문에 법인세 등 해갖고서는 아리케어 준 금액 1370만 원을 이렇게 기록하시면 돼요. 그 대변에 우리가 지금 재무회계 결산인 결과 우선 법인세로 계산된 금액은 1370만 원이었는데 1월 1일부터 지금 기말까지 우리가 중간에 기중에 세금을 먼저 냈던 거 그게 바로 선납세금이에요. 선납세금은 두 가지가 주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중간 연납으로 냈던 세금과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기관이나 제3자로부터 원천징수 당한 거 우리 걸 원천징수한 제3자가 우리 회사의 명의로 세금을 미리 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린 선납세금이라고 기록해놨는데 선납세금이 얼마라고 먼저 세금을 낸 거니까요. 이 법인세는 그 세금도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인세 중에서
선납세금으로 미리 냈던 건 빼고 나머지 금액만 미지급 세금이라고 우리가 기록을 해 놓아야 된단 말이죠. 왜? 얘는 지금 세금 납부할 때 12월 31일 시점에서 기록하는 것이고, 법인세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3개월이면 3월 31일까지예요. 3월 31일 날 차변에 저 미지급 세금 얼마 빼주고 보통예금으로 이체 보통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그럼 결국 12월 31일 입장에서 우리 세금 내야 될 거는 미지급급으로 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미지급 해놓지 않고 미지급 세금이라고 규정을 쓰는 거예요. 지금 선납세금을 조회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인지 몰라서 빈칸으로 놔뒀지만 여기 12월 31일 분기에 차변의 법인세, 대변의 선납세금, 미지급세금 입력하면 이 문제는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세무사회 그 프로그램이 좀 좋은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를 갖다가 우리가 반영할 때는 자동 분기인 결산자료 입력에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단 말이죠. 그리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12월 31일 날 여기다 분기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인세에 대해서는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시고요. 월은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하신 다음에 맨 밑으로 쭉 내려보시게 되면 여기 선납세금 벌써 조회가 되어서 650만원은 납부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빈칸에다가 얘는 지금 선납세금이 차변에 우리가 여지껏 선납세금으로 납부했던 금액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대변을 아까 회계 처리 보여드렸을 때 대변에다가 옮겨 쓰라 그랬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세금이 지금 아까 얼마라고 얘기해 줬어요? 1370만 원이라고 그랬죠. 1370만 원에서 여기 650만 원을 빼게 되면 나머지 차액은 720만 원이 돼요. 그죠? 이렇게 입력해 주게 되면 요게 조금 전에 회계지가 처리했을 때 대변의 선납세금, 그 다음에 추가 계상액이라고 하는 것이 미지급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여기 법인세 등 비용이죠. 차변 규정에 있었던 게 1370만원, 이거 법인세 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입력해 놓으시고 여기 전표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은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 전표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분기가 자동으로 반영돼서 기록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분들은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세 번째 것까지 이제 다 마무리 됐고요. 6번 문제는 이제 조회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조회하는 문제는 첫 번째 1분기 1월부터 3월 중에 제품 매출이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 차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제품 매출이라는 기정 코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월 비교하는 문제, 1월달부터 매달 12월달까지 이렇게 월 비교하는 문제 있잖아요. 얘는 총기정원장에서 찾아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총기정원장을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여기 제품 매출 계정을 조회해보죠. 제품 매출 여기 있죠. 404. 그러면 1, 2, 3 조회 나오죠. 제품 매출이 가장 많았던 달은 1월 달이네요. 가장 적었던 달은 2월 달이네요. 그죠? 그래서 1월달 1억 2,038만 원에서 5,590만 원을 빼게 되면 그 차액이 6,448만 원이 나온단 말이죠. 6,448만 원, 요 답을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요게 첫 번째 문제였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완전 지워도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2024년 6월에 지급한 외상매입금이 다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긴 계정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6월에 지급한 외상매입금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얘는 외상매입금 총계정 원장 다시 여기 들어가셔서 06월 01일 06월 30일 외상매입금. 자, 보시게 되면 외상매입금 계정도 기본적으로 보실 줄 알아야 되겠죠. 외상매입금 계정에서 6월달 한 달 동안 차변은 지급한 금액, 대변은 발생한 금액이죠. 그럼 지급한 걸 물어봤으니까 금액은 1,540만 원이라고 답하시면 되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되시겠죠? 자, 그래서 지급한 금액은 외상 매입금이 감소한 금액을 답하시면 되는 문제였다는 얘기죠. 자, 그럼 사실 얘는 계정별 원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 계정별 원장은 말 그대로 계정을 갖다가 보는 거잖아요. 계정별 원장에서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상매입금을 보시게 되면 여기 외상매입금 계정을 중심으로 해서 차변은 우리가 갚은 거, 대변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월계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여기도 1,540만 원 똑같이 나와 있죠. 어느 거래처에 얼마로 지급했는지까지도 정확히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024년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얼마예요? 물어보고 있죠? 이건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해보면 되겠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해서 보시고요. 1기 확정이라고 했으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 그럼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볼 줄 알아요? 그럼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16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나와 있죠. 그 중에서 세액 물어봤으니까 여러분이 25만 원이라고 답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118회 전산회계 1급 실무 문제까지 한번 다 같이 풀어보았네요. 자, 내일 시험 보실 분들도 요 내용들 또 필요해서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한테 지난 시간 동안 수업 들으신 분들도 내일 시험을 위해서 또 요 참고해서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최대한 여러분들 시간들 잘 활용하셔서 내일 시험 보러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